세상에 태어난 형을 처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젖꼭지가 아니라 차갑고 아픈 주사바늘이었다. 형은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아야 했고 남들은 그리 쉽게 무는 어머니의 젖꼭지도 태어나고 몇 날 며칠이나 지난 후에 물을 수 있었다. 형의 어렸을 때 별명은 방귀신이었다. 허구한 날 밖에도 안 나오고 방에서만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하기는 밖에 나와봐야 동네 아이들이 놀림감 되기 일쑤였으니 나로서는 차라리 그런 형이 그저 집에만 있어주는 게 고맙기도 했다. 나는 그런 형이 창피했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형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 비록 어렸을 때였으나 수술실로 형을 들여보내고 나서 수술실 밖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기도드리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형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은근히 형에 대한 질투심이 들었다.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드리던 그 순간만큼은 저 안에서 수술받고 있는 사람이 형이 아니라 나였으면 하고 바랐던 것 같기도 하다. 어머니는 솔직히 나보다 형을 더 좋아했다. 가끔씩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시는 어머니의 말씀 속에서 항상 형은 착하고 순한 아이였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장난꾸러기였다. 그네를 태우면 형은 즐겁게 잘 탔는데 너는 울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다 넘어지고 그랬지. 형은 나보다 한 해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수술 자국을 숨기기 위해 아침마다 어머니는 하얀 반창고를 형의 입술 위에다가 붙여주시고는 했다. 나 같으면 그 꼴을 하고서는 창피해서 학교에도 못 갈 텐데 형은 아무 소리 않고 매일 아침 등굣길에 올랐다. 형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잘 몰랐지만 아마 고생 꽤나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언제부턴가 형에게는 말을 더듬는 버릇이 생기고 있었다. 나는 그런 형을 걱정해 주기는커녕 말할 때마다 버벅거린다고 버버리라고 놀리고는 했다. 형이라는 말 대신 버버리라고 불렀고 내 딴에는 그 말이 참 재미있는 말로 생각되었다.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는 무서워서 감히 버버리란 말을 못 썼지만 형하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버버리 버버리 이렇게 부르곤 했다. 형은 공부를 잘했다. 항상 반에서 1등을 하였다. 비록 한 학년 차이가 나긴 했지만 형의 성적표는 나보다 항상 조금 더 잘 나오곤 했다. 어쩌면 그런 형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더 그런 말을 쓰고는 했는지 모른다. 언젠가 형이 어머니에게 무진장 매맞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그때 나는 그 당시 내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한참 만화와 오락에 빠져 있었는데 항상 용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매일 밤 어머니의 지갑에서 몇백 원씩 슬쩍 하고는 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은 간 크게도 어머니의 지갑에서 5천 원이나 훔쳐서 텔레비전 위의 덮개 밑에 숨겨두었는데 그게 그만 다음날 아침에 발각되고 말았다. 그 옛날 5천 원은 참으로 큰 돈이었다. 어머니는 당연히 나를 의심했다. 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다. 게다가 그 며칠 전부터 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던 어머니였던지라
두려운 마음에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철저하게 잡아뗐다. 다음에 어머니는 형을 추궁했다. 형은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 줄 몰라 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염치 없게도 형의 대답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그 위기를 빠져나오려고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형은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믿었던 형이기에 더욱더 화가 나셨고 나는 죽도록 어머니에게 매맞고 있던 형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형이 그렇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니 철없던 내 마음에도 형에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방을 나가버리고서 방 한 구석에 엎드려 있던 형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형은 숨조차 고르게 쉬지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그 후 얼마 동안은 형에게 버버리라는 말도 안 하고 고분고분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제일로 쌈 잘하던 깡패 같은 녀석이 형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녀석은 형하고 나이가 똑같았는데 질 나쁘기로 소문난 녀석이었다. 나는 형에게 빚진 것도 있던 만큼 형을 위해서 그 자식과 싸웠다. 싸우다가 보니 그 녀석의 코에서 코피가 흐르고 있었다. 원래 애들 싸움은 먼저 코피 나는 쪽이 지는 것인지라 나는 기세등등하게 그 녀석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 형이 갑자기 나를 말리는 것이었다. 나는 한참 싸움이 재미있던 판에 형이 끼어들자 화가 버럭 났다. 하지만 죄 지은 게 있던지라 아무 말 하지 않고 물러서고 말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후로 깡패 녀석과 형이 친해지기 시작했다. 형은 사람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구석이 있었다. 사실 나는 형의 그런 면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 면 때문에 내가 어머니한테 귀여움을 더 못 받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형과 그 깡패 녀석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장롱 밑에서 담뱃갑을 꺼내더니 형하고 나한테 권하는 것이었다. 그때 담배라는 걸 처음 피워보았다. 형과 나는 콜록콜록대며 피웠는데 그걸 본 깡패 녀석이 좋아라 웃던 기억이 난다. 형은 초등학교 5학년 때 3번째 수술을 받았다. 그 후로는 입술 위에 반창고 붙이는 짓은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말 더듬는 버릇은 잘 고쳐지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나는 다시 형에게 버버리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TV에서 언청이란 말을 처음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얼마 후에 그 말이 바로 우리 형과 같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그런 희귀한 단어를 알게 된 게 참 신기했다. 그리고 며칠 후 형에게 버버리 대신 언청이라는 말을 썼다. 그 말을 들은 형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말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듣고 있더니 내 머리에 꿀밤을 먹이면서 그 말을 이제 알았구나 하며 웃어주었다. 왠지 그런 형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형에게 다시는 언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나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나 보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다닐 적 어버이날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시는 것이었다. 무슨 편지 같은 걸 읽으시면서 울고 계셨다. 어머니는 잠시 후 그 편지를 어느 조금은 초라하게 생긴 핸드백 안에 넣으셨다. 나는 어머니가 방을 나가신 후 몰래 들어가
그 핸드백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조금 빛바랜 편지부터 쓴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편지까지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지금 막 읽으셨던 듯한 편지를 꺼냈다. 형이 쓴 편지였다. 형이 매해 어버이날마다 썼던 편지를 어머니는 그렇게 모아놓고 계셨던 것이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고는 나는 왜 그토록 어머니가 형을 사랑하고 형에게 집착하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만약 내가 형처럼 태어났다면 나는 나를 그렇게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했을 텐데 형은 그 반대였다.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태어남으로 해서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셨을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또 위로하고 있었다. 어느덧 한 해가 또 지나고 형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나도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한 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형과 나는 다른 학교를 배정받았다. 형은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항상 1등을 했다. 나도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항상 형보다는 조금 못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형이 일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끔씩 형의 일기를 훔쳐보곤 했는데 형은 시인이었던 것 같다. 형이 지은 시는 이해하기가 참 쉬웠다. 교과서에 실린 시들처럼 복잡한 비유나 은유 같은 것은 없었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그런 시를 많이 썼다. 그런데 읽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맴도는 그런 시들이었다. 나는 형이 썼던 시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다. 형의 영향으로 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쌍밤이라는 문학 서클에 가입하게 되었다. 연합 서클이라 여학생들도 참 많았다. 한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는 형과 다른 곳이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형과 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나는 또 고등학교 때 갑자기 키가 부쩍 자라 형보다 10cm는 크게 되었다. 게다가 나는 얼굴도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생겨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나는 형이 불쌍했다. 키도 작지.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겼기를 하나 말을 잘하나. 형을 보며 나는 무언가 우월감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거에 형은 전혀 무감각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다. 집을 나서는데 참새 한 마리가 대문 앞에 죽어 있었다. 나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착한 일 한답시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나왔다. 참새를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다. 그때 형이 대문을 나왔다. 나는 형이 칭찬해 줄 것으로 알고 잔뜩 기대했는데 형은 모처럼 착한 일 하려고 하는 나를 만류했다. 그러더니 손수건을 꺼내 그 죽은 새를 담더니 죽은 새를 집 뒤의 야산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나는 학교에 늦을까봐 미리 집을 나섰다. 형은 그날 지각을 해서 운동장에서 기합을 받았다. 팍팍한 다리를 두드리며 올라오는 형에게 참새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새를 묻고 나서 기도를 했다고 했다. 나는 내심 그깟 죽은 새 한 마리 땅에 묻고 나서 기도는 무슨 기도나며 그래도 궁금해 형에게 뭐라고 기도했냐고 물었더니 형은 슬픈 얼굴로 대답했다. 만약 이 다음에 어느 생인가
내가 오늘이 너처럼 어느 집 앞에 쓸쓸히 죽어 누워 있으면 그때는 네가 나를 거두어 주렴. 형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또 수술을 받았다. 정말 그놈의 수술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어머니 말로는 형의 수술비로 집 한 채 값이 날라갔다고 한다. 우리 집은 가난했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1년에 2번씩 이사를 했다. 우리 집을 가지는 게 소원이었다. 거기다가 형의 수술비까지 대느라 언제나 쪼들렸다.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돈놀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다. 쉽게 말해서 고리대금업이었는데 어머니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다. 채무자들을 어떨 때는 참 심하다 싶게 몰아붙이시기도 했다. 부동산에도 손을 대셔서 지금 있는 집도 장만하시고 그러셨다. 어머니는 참 지독하셨다. 그리고 너무 돈에 집착하고 극장 한번 안 가셨다. 극장 가서 영화 볼 돈 있으면 차라리 맛있는 걸 사 먹는 게 낫다는 주의셨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형은 항상 마음 아파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되셨다는 것이었다. 형은 어머니에게 누가 될 만한 일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다. 적어도 내 기억에는 그랬다. 하지만 그런 형에게도 어머니에게 마음 들지 않는 점이 하나 있었다. 형은 거의 돈을 쓰지 않았는데 그런 형도 돈을 쓰는 곳이 한 군데 있었다. 길에서 거지를 보면 없는 돈에 항상 얼마씩 주고는 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내가 옆에서 아무리 저런 사람들을 도와줘봤자 소용없다.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 형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이르면 어머니는 형을 참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는 하셨다. 돈이라는 게 얼마나 피나게 모아야 하는 건데 저러느냐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형에게 항상 무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곤 했다. 그러시면서 말끝머리에는 항상 이런 말을 붙이셨다. 너는 공부 못하면 시체야. 형은 시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일까?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형이 자기 자신 때문에 뭘 걱정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곁에 항상 여자가 많아서 용돈이 부족하고는 했다. 좀 부족하긴 했지만 어렸을 적처럼 어머니 지갑을 뒤지진 않았다. 형이 나 때문에 그렇게 모진 매를 맞았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또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겨울 우리 집에 경사가 하나 났다. 형이 대학에 합격한 것이었다. 그런데 형은 서울이 좋다 하는 대학은 다 마다하고 지방에 있는 피공대를 지망해서 합격했다. 난 참 알 수가 없었다. 서울이 얼마나 놀기가 좋은데 그 외진데까지 찾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형이 서울을 떠나던 날 나는 그때까지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보이시는 걸 처음 봤다. 형이 떠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손수건이 눈에서 떨어지지를 않았다. 그런 어머니가 보기 싫어 그날은 혼자서 시내를 배회하다가 집에 돌아왔다.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형이 없어지니까 집안이 텅 빈 듯 느낌이 들었다. 형은 자주 편지를 썼다. 그리고 어버이날마다 선물을 들고 집에 찾아오곤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형은 어머니 생일날에는 선물을 하지 않았다. 꼭 어버이날 그렇게 선물을 들고 오고는 했다. 참 아직까지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형하고 어머니는 생일이 같다. 어머니 말로는 예정일을 보름이나 앞당겨서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생일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띠까지 같았다. 그렇게 되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형하고 어머니는 천생의 인연이 참 깊었나 보다. 형은 어머니 생일날 태어난 걸 항상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했다. 즐거워야 할 어머니의 생일날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태어나 어머니를 슬프게 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못이 되었었나 보다. 그러고 보니 형에게는 백일 사진도 없고 돌 사진도 없다. 언젠가는 형이 어버이날 선물로 비싼 지갑을 사온 적이 있었다. 어머니도 참 그 선물을 보시고는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지갑은 벌써 하나 있는데 가서 다른 걸 받고 올 수 없나? 그런 말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형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후 그 지갑을 항상 곁에 지니며 다니셨다. 마치 형의 분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형은 대학교 2학년 겨울에 또 수술을 받았다.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았던 형의 수술도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때는 집안도 넉넉해져서 형의 수술 비용이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술 일자가 개강과 이상하게 맞물려서 형은 할 수 없이 한 학기 동안 휴학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다. 형의 얼굴도 많은 수술 덕분인지 약간의 수술 자국을 제외하고는 어느새 정상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형과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형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한편 학력고사에 한 번 낙방했던 나도 힘든 재수 끝에 용케 Y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해 3월부터 8월까지 우리 집은 참 행복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어렸을 적 형이 매 맞았던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웃으시며 형과 나를 바라보셨다. 형은 밤마다 어머니가 잠드실 때까지 어깨며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는 했다. 어머니는 나보다 형이 주물러 드리는 걸 더 좋아하셨다. 형이 안마를 해주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마 어머니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라도 형만 옆에 있으면 행복해 했을 것이다. 매일같이 웃음꽃이 피었다. 8월이 되자 형은 복학을 했다. 어머니는 떠나는 형을 보내기가 못내 아쉬웠던지 한 학기 더 휴학하면 안 되느냐고 형에게 말했다. 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언제까지나 어머니 곁에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포항으로 떠나버렸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있었다. 날짜를 세어보니 조금 있으면 어머니의 생일이자 형의 생일이겠구나 싶었다. 어머니의 생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그날은 왠지 기분이 참 안 좋았다. 어머니는 나보다 더 심하게 느끼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 말씀이 마치 심장이 위로 올려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하셨다. 그리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셨다. 나는 어머님이 어디가 편찮으셔서 그러는가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형을 걱정하고 계셨다. 아무래도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초조하게 보내시던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받으시더니 그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형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불이 나게 형이 있는 포항으로 내려갔다. 의사 선생님 말이 머리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소생할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숨이 붙어 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했다. 하얀 시트를 가슴 위까지 덮은 형이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하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형의 머리맡에 놓여진 오실로스코프에는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 형의 맥박이 보였다. 어머니는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형에게 다가가셨다. 그러시더니 떨리는 두 손을 모아 누워있는 형의 손을 꼭 잡으셨다. 그 순간이었다. 연약하게 뛰던 형의 맥박이 조용히 긴 수평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태 기다리다가 그제서야 안심하고 떠나는 것처럼.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어떤 어린 여자아이를 트럭이 덮치려는 순간 형이 그 앞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여자아이는 팔을 조금 다치고 말았는데 형은 트럭에 치이고 나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고 말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슬픔에 넋이 나가버렸는데 나는 그 순간 묘하게도 참 형다운 최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이 천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상에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동안 하며 토음곡을 하고 계신 어머니 옆에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무덤과도 같았다. 어머니는 음식은커녕 물조차 드시지 않았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그렇게 떠난 형에게 한없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어머니는 사흘째 되던 날부터 온몸에 열꽃이 피기 시작했다. 참 지독한 열병이었다. 급히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는 영양제를 놓아주면서 환자 스스로 일어나야지 별다른 수가 없다는 말을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산 사람은 어쨌든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못 듣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지쳐서 더 우시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누워만 계셨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고열에 시달리시고는 했다. 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생일날, 아니 형의 생일날에 맞춰 돌아올 수 없는 저 먼 곳으로 형을 따라 가시려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드디어 어머니의 생일날이, 형의 생일날이 돌아왔다. 그날 아침 눈을 떠보니 밤새 눈이 내렸는지 온 세상이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평소 친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한 분, 두 분 모여들었다. 아주머니들은 다들 한마디씩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어머니는 눈조차 감으신 채 아무 말도 못 듣는 것 같았다. 나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그날 오후였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나는 또 어느 동네 아주머니 있겠거니 하고 대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정말 태어나서 그런 광경은 처음 보았다. 수백 송이 꽃들이었다. 이제껏 그렇게 많은 꽃을 본 적이 없었다. 배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꽃을 배달해 보기는 처음이라는 말을 했다. 하얀 눈발 위에 수백 송이 아름다운 꽃들이 펼쳐져 있었다. 정말 황홀하도록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누가 보냈는가 보았더니 바로 형이었다. 어머니가 어느새 나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계셨다. 어디서 그런 기력이 다시 생기셨는지 애써 문틀에 의지하며 서 계셨다.
나는 형이 남긴 짤막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어머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어머니 곁에서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조용히 번지기 시작했다. 언제 꽃배달을 시켰는가 보았더니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생일에는 절대 선물을 하지 않던 형이 꽃 같은 것은 관심에도 없으셨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어머니 생일, 바로 자신의 생일에 보내온 것이었다. 그때 문득 마당에서 맴돌고 있는 참새 한 마리를 보았다.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참새 한 마리가 마당에 앉아 있었다. 내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 알았는지 참새는 날개짓을 파닥거리며 날아올라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나는 그렇게 높이 나는 참새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아득히 날아오르더니 하늘 끝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다시 찾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빛이 바뀐 걸 알게 되었다. 옛날에는 항상 돈에 얽매이고 근심이 가시지 않던 어머니의 눈빛에 한없는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결혼하시고는 나가시지 않았던 성당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원래 어머니는 결혼하시기 전에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고 한다. 세례명인가 영세명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세례명이 아네스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아참, 형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형이 선명회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한 어린이를 돕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지금 그 아이의 후원자는 바로 나다. 평생에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 같은 걸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한 달에 한 번씩 지로로 후원금을 붙여주고는 한다. 그동안은 자동이체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지내기가 일쑤였다. 그 애하고는 만나봤는데 그의 말이 형은 크리스마스나 그의 생일뿐만 아니라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용품도 사서 붙여주고 편지도 자주 써주고 그랬단다. 그 애는 형도 보고 싶고 형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나는 차마 형이 죽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사정이 있어서 저 하늘 넘어 먼 나라에 가 있다고만 말해 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뒤돌아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 애의 목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다. 그렇게 좋은 형과 한 집에서 매일 사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바보같이 그제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다. 형과 지난 20여 년간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던가. 아이에게 뭐라 대답을 해주어야 할 텐데 갑자기 목이 메어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언제나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던 형의 다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매일같이 동네 아이들과 어울렸을 때 혼자서 방을 지키던 우리 형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말까지 더듬어대던 우리 형에게 위로의 말은커녕 그보다 더 괴롭히기만 했던 나는 나쁜 동생이 아니었던가.
그런 못된 동생을 위해서 매까지 대신 맞아주던 착한 우리 형. 아이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천천히 돌아서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렇게 좋은 형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단다. 하지만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눈앞이 그만 부옇게 흐려지고 말았다. 나는 솔직히 이 애한테 형이 했던 것처럼 할 자신은 없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볼 생각이다. 그래야 천사의 동생이 될 자격을 갖게 될 테니까. 이 실화는 오래전 어린이를 구하다가 대신 숨진 한 포항 공대생에 관한 이야기로 이 글은 그의 동생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지인분이 오래전에 읽고 너무 감동이어서 갈무리에 두었던 것이라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착한 분은 있고 그분들에 의한 3%의 소금기가 이 세상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읽었던 분들도 많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잠시라도 나처럼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이 흘러내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소금기가 흘러들어 이 세상을 정화시켜 주면 좋겠다고요. 유명하고 알려진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을 밝혀주는 진짜 천사들로 인해 따스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글을 들으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